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실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사무실에 있어가지고요. 최대한 가까이 잘 들릴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인 플러그라고 하는 회사에서 NFT 마켓플레이스와 그리고 블록체인 사업 쪽 담당하고 있는 어, 허원호라고 합니다. 예. 오늘 그 블록체인 난제 해결 챌린지 관련해서 이제 교육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개발자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개발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PM의 역할을 많이 했었고요. 그렇게 국가 안보를 지키는 건지. 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이제 사전 교육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블록체인 난제 해결 챌린지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블록체인의 그 속성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NFT, 디파이, 다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NFT와 디파이 다오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우선은 저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NFT 이야기를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NFT는 굉장히 작년까지 그리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핫한 그런 키워드였습니다. 그리고 디파이 그리고 다오까지. 다오는 아무래도 지금 블록체인을 아시는 분들만 좀 알 수 있는 단어이긴 한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는 디파이 분야가 되겠고요. 그리고 NFT는 오픈시가 2018년도 설립 이후에 굉장히 뜨겁게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키워드고 올해 들어서는 디지털 아트 시장이 아무래도 조금 침체기를 보이고 가상자산 시장과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조금 새로운 방향성, 새로운 방향으로 지금 많이 NFT를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NFT가 갖고 있는 조금은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디파이라고 하면 이제 금융 쪽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금융 쪽에서 디파이의 한계점, 그리고 다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할 수도 있는데 아마 다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있을 교육에서도 더 자세히 다뤄질 걸로 생각이 들지만 다오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간단할 수도 있으나 그거를 결정하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신다면은 솔직히 블록체인이 기술력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기술이고 그리고 새로운 분야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술들 지금 말씀드렸었던 NFT라든가 디파이, 그 다오 그리고 DID 이런 쪽은 앞으로도 유망 기술 중에 하나로 뽑히고 있고 다가올 우리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가장 기대하는 바가 이제 메타버스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널리 쓰이는 모습들을 지켜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 블록체인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NFT 쪽을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NFT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체 불가능 토큰의 줄임말입니다. 고유한 자산과 연계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특수한 암호화 방식으로 생성된 토큰을 이야기하고요. 기본적으로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자산에서 코인이나 뭐 이렇게 토큰이라고 일컬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쪽에서 말하는 토큰은 이제 FT라고 해서 펀저블 토큰, 그러니까 대체 가능한
토큰을 이야기하고요. 토큰이 1대1로 교환되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NFT는 1대1로 교환될 수도 없는 그 하나의 토큰이 하나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그런 토큰을 NFT라고 합니다. 이 NFT는 굉장히 하나를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귀하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NFT의 속성은 굉장히 그 하나만을 표시하기 때문에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NFT는 뭐 아시다시피 거래가 되기 때문에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의 토큰으로 자산의 소유권과 신뢰성을 증명하는 것을 NFT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NFT가 초기에 생겼을 때는 비트코인 기반으로도 NFT가 생겼었고 지금은 NFT는 이더리움 기반의 ERC721 버전의 NFT를 기본적인 NFT 스탠다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NFT가 발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놓은 장표입니다. 이 부분은 오픈시에 생성되는 기준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메타파이라고 하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생성하는 기준 그리고 기본적으로 NFT를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모든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지금과 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의 과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콘텐츠 IP 소유자가 NFT 발행을 요청하게 되고요. NFT는 ERC721 표준에서 속성 정보와 발행 정보를 입력을 한 다음에 발행해서 블록체인상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블록체인에 저장된 NFT는 이제 NFT 마켓에 등록이 되고요. NFT 마켓에 등록된 것은 일반적으로 NFT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NFT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그 구매한 것들이 소유권이 최초 생성자인 콘텐츠 IP 소유자에서 NFT 수요자인 개인에게 이관이 되는 소유권이 변경되기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것들이 토큰이 이동하는 경로와 똑같이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트랜잭션이 발생한 것들이 블록체인에 저장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블록체인에서 소유권 이전 정보라든가 이 NFT의 고유한 속성을 그대로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 NFT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된 해시값,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에 의한 해시값으로서 블록체인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긴 문자로서 저장이 되죠. 하지만 NFT의 초기 모델은 디지털 아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디지털 아트의 영구적인 이미지가 저장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IPFS라고 하는 영구적 콘텐츠 자체의 영구적 저장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센터가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베이스 센터가 생겨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A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굉장히 훌륭한 그림입니다. 이 훌륭한 그림이 디지털화해서 NFT가 발행이 됐고 이 NFT가 블록체인상에 저장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원본이 훼손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불이 났다던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뭐 없어졌다든가 분실됐다든가 했을 때 이 이미지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에서는 그 한 줄의 주소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IPFS를 이용하게 되면 콘텐츠 자체의 영구적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트랜잭션 값과 일치하는 그런 값으로 꺼내 볼 수 있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NFT는 최초에 다양한 카운터파트라든가 BAYC가 대표적일 수도 있는데 NFT의 시작은 크립토키티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크립토키티는 이더리움 기반의 최초의 NFT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게임적인 요소가 많이 적용된 하나의 NFT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키티는 이제 고양이를 키우고 그 고양이와 고양이를 교배함으로써 새롭게 태어난 그 고양이가 하나의 고유한 특성을 갖게 되고 이게 가격을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유동성이 적용이 됐습니다. NFT에 대한 부분은 뒤쪽에서도 추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FT는 실제로 이 비트코인 기반의 NFT가 최초로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게임적인 요소에서 적용을 했고 이동이라든가 저장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비트코인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그리고 높은 가격을 형성하기 때문에 NFT로서의 고유한 영역을 가져가기에는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더리움 기반의 ERC20은 토큰 스탠다드에 해당하고요. 토큰 발행에 대한 표준 알고리즘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FT라고 할 수 있는 펀저블 토큰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알트코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비트코인과 그리고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알트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알트코인 중에 대부분이 이더리움 기반, 즉 ERC20 기반의 토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토큰의 성격은 이제 뒤에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다가 NFT라고 하는 것이 ERC20 기반에서 ERC71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이더리움은 지금 이더리움 7.1 버전의 non-fungible 토큰의 스탠다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NFT, 대부분의 NFT는 ERC7.1 버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솔라나라든가 뭐 폴리곤 기반, 솔라나 기반, 클레이튼 기반, 뭐 메타디움 기반의 어떤 NFT들에 사용된 것 또한 이더리움 ERC7.1 버전을 그대로 차용해서 하드포크해서 만든 그리고 그거를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덱들 그리고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메인넷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도 클레이튼도 네, 클레이튼 기반의 7.1 버전이라던가 메타디움 기반의 7.1 이런 것처럼 기본적인 NFT의 표준 적용은 이더리움 7.2를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 토큰 스탠다드라고 해서 이더리움 ERC115 버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펀저블과 non 펀저블의 성격을 또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의 알고리즘 베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쪽에 보면 더 자세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FT는 지금 여러 군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NFT가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부분 또한 메타버스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NFT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NFT는 영구적으로 저장하고 디지털 파일의 자산화를 지원하는 기술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에 NFT를 소유하고 있고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NFT가 거래되고 이전, 보관, 관리하는 수단에서는 NFT의 발전성이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실 세계의 펀저블 토큰과 가상 세계의 non 펀저블 토큰이 서로 상호 교환하는 작용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뭐 코로나 상황에서의 가상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세계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증명하고 인증을 추구하는 기술 쪽에서는 NFT가 널리 사용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FT와 NFT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NFT는 다음과 같은 프로토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NFT 소유자가 이제 파일 제목, 설명, 그러니까 속성 정보를 입력해서 원시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있고요. 이 원시 데이터를 블록체인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스토어, NFT 소유자가 NFT의 해시를 포함한 트랜잭션을
서명을 한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 즉 블록체인상에 전송하는 작업을 사인이라고 하고, 이게 트랜잭션이 수신된 다음 발행하는 것이 발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확정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컨펌이 일어나게 되고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런 NFT 프로토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FT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과정 속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실제로 NFT를 발행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유저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픈C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디지털 원본을 드래그해서 넣고 이름을 넣고 그리고 그거에 설명글을 쓰고 설명글 쓴 다음에 블록체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선택하고 이후에 민팅을 하게 되면 NFT가 생성되고 실제로 그거를 판매에 등록을 하는 절차까지 쉽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블록체인을 연구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공부하고 그리고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어려울 수 있고요. 굉장히 난해한, 그리고 이 기술이 어떻게 쓰일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트랜잭션 값 그리고 코인, 토큰으로 이동되는 경로들을 실제 소스 코드나 아니면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하지 않는, 그리고 실제로 블록체인을 처음 체험해 보는 사람들한테까지 그런 어려움을 전가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NFT가 생성되는 절차들을 물론 오픈시라고 하는 거대 플랫폼에서 백단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반 유저들은 알 수 없는, 그리고 굉장히 쉽게 NFT를 생성하는 방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NFT 마켓플레이스는 당연히 업비트 NFT가 있을 수도 있고 클립드롭스, 저희 메타파이도 있고 블로커의 CCCB도 있고 다양한 SK텔레콤의 타포트, 다양한 마켓플레이스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마켓플레이스들이 NFT 생성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하고 있지 않고 NFT를 생성하고 등록하는 절차가 있는 마켓플레이스는 제가 운영하는 메타파이 그리고 CCCB, 다음에 이제 교육을 해주실 그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CCCB만이 NFT를 쉽게 생성하고 저장하고 보관하고 그리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넣어놨습니다. 외에 업비트나 클립드롭스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팅 된 작품들, 그러니까 그 작품의 원작자와 직접 이야기를 하고 그 원작을 디지털화하고 디지털화해서 판매하는 역할, 그러니까 큐레이팅된 작품들만을 올리고 있어요. 이 부분은 원작자와의 그 계약 관계, 그리고 일반 NFT가 생겨났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NFT를 생성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라든가 그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률적 제한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시라든가 메타파이, 그 CCCB는 쉽게 NFT를 생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그 이유는 유저단에서 만들고 싶은 기념적인 것들, 그리고 큐레이트된 작가라 하더라도 직접 디지털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리고 NFT에 관심이 있어 하는 신진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쉽게 NFT를 발행하고 그거에 대한 판매처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작권 부분에 대한 것이 NFT의 가장 큰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NFT에 열광하고 NFT를 구매하고자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디지털 아트,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지금 NFT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NFT를 보게 됐을 때 가장 많이 듣는 게 이제 BAYC 모델이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가격에 형성됐었던
뭐 비플 작품, 그리고 굉장히 좀 영국의 유명 작가이자 실제로 NFT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뱅크시 작품 등 이러한 작품들의 희소성으로 인한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큽니다. 실제로 BAYC는 처음에 생성됐을 당시에 무료로 배포한 NFT였어요. 그러한 NFT가 지금 뭐 굉장히 높은 가격, 몇억 원대, 뭐 크게는 수십억 대까지 팔리고 있는 이유는 그 NFT가 가지고 있는 희소성, 그리고 그 NFT를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 그리고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뭐 과시욕이 될 수도 있고, 이걸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BAYC를 소유했다, 나는 무엇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무엇보다도 기존 작품들에 대해서 그 작품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NFT를 많이 구매하게 됩니다. 이것은 밑에 출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미국에서는 이런 가정들의 NFT 구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NFT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NFT는 뭐 게임, 그리고 뭐 음악, 그리고 디지털 아트, 사진, 뭐 이런, 그리고 이제 굿즈, 근데 최근에는 이제 멤버십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NFT를 만들 수 있습니다. NFT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NFT를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비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기반으로 한 인증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인증서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고유한 속성을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NFT는 다양한 영역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메타파이를 예를 들면 NFT를 직접 생성할 수 있는 플랫폼이 메타파이랑 CCCB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거 있기는 한데 그렇게 다양하게 많이 생성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CCCB랑 메타파이를 예로 들면 그러니까 자기의 어렸을 적 사진을 디지털화해서 저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내 아이, 그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순간에 있었던 경험들, 그리고 본인이 최초로 만든 어떤 작품, 아니면 음악, 이런 것들을 NFT화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정품 인증서로서의 NFT를 발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신세계의 푸빌라, 롯데의 네, 그 네, 만들어가지고 NFT 멤버십 형태의 NFT를 발행하고 그 NFT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벨리공. 네, 맞아요. 이 NFT가 처음에는 뭐 뒤쪽에도 설명을 드릴 테지만 결국엔 디지털 아트의 인증서였어요. 이 디지털 아트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화가 있다면, 원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실제 그림을 그린 그 원화가 있다면 그 원화를 디지털화해서 NFT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자 뱅크시 같은 경우, 뭐 뱅크시가 직접 그 작품에 대한 부분을 하진 않고 뱅크시 작품을 직접 구매한 회사에서 하기는 했지만, 이 NFT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 원본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했었죠. 그래서 그 NFT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지금 뭐 난제 해결 중에서 하나는 원본이 존재하고 디지털화 되어 있는 NFT가 존재한다면 무엇을 우선으로 둘 것이냐,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이냐. 원본이 있고 NFT가 있는 거는 이 원본에 대한 가치가 더 있는 것 아니냐. 이 원본은 훼손되거나 없어지거나 할 수 있지만
디지털화 되어 있는 건 없어지지 않고 내가 언제든 꺼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선으로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작가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 미술을 하시던 분들은 NFT는 굉장히 가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NFT 아트 쪽에 들어오신 신진 작가분들이나 물론 유명 작가분들도 있으시지만 신진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원본은 훼손되고 오래되고 했을 때 보존 가치라든가 보관하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그 위탁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든다. 하지만 디지털화 되어 있는 작품은 내가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고 전시도 가상 공간에서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로 서로 이렇게 많은 이견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 디지털화에 되어 있는 것과 원본의 가치를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영역들의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디지털 아트, 그러니까 미술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메타파이에서 진행했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음원에 대한 NFT였어요. 그 음원 NFT, 그러니까 음원이 들어가 있는 이 NFT를 회식값에 올려요. 그러면 그 음원은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웹상에서. 당연히 원본 자체에 그 저장되어 있는 MP3 파일을 IPFS에 넣어놨으니까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이런 것처럼 음악적인 영역에서도 NFT화를 해서 그 NFT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꺼내고 그 원본에 대한 희소성을 가져가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작자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했겠지만 그 외에 다른 음원들을 NFT화 했을 때 그게 가치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도 역시 미술품과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CD에 담겨 있는 게 중요한가? 블록체인 NFT를 만들어 가지고 저장한 게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 최근에는 뭐 LP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희귀도가 높다 그래가지고 잘 팔리고 있지만 예전에 담았었던 음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NFT 시장에서는 굉장히 희귀하다고 하고 많이 팔리고 있는 추세예요. 이것에 대한 괴리감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 CD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변질될 수도 있겠지만 잊어버리고 하지만 디지털화되어 있는 블록체인에 디지털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어떤 부분들을 우선시 두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인정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을 내용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RC 토큰 표준은 20과 7일 버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코드 레벨 단의 차이들이 당연히 있고요. 민팅을 했을 경우에도 ERC 20과 ERC 7일이 다릅니다. 그리고 트랜스퍼 했을 때도 그리고 소각했을 때도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소각 ERC20은 기본적인 토큰이라고 했죠. 그 토큰, 그러니까 알트코인으로 지금 현재 뭐 비트라든가 빗썸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코인들이 대부분 ERC20을 차용하고 있다. 코인마켓캡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눌러보시면 스탠다드 규격이 ERC20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ERC 토큰은 소각이 가능합니다. 주소에서 사용한 만큼, 이건 이제 뒤쪽에 다오에서도 나오지만 이걸 소각함으로 인해서 유동성을 줄이고 그거의 가격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소각이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통량보다 더 많은 유통을 함으로 인해서 가격 방어가 되지 않거나 가격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소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디파이에서 테라루나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메이커다오와 마찬가지로 어떤 한 것의 한 토큰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아니면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소각을 하고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유통량을 풀고 하는 과정들이 기본적인 ERC20이라든가 메인넷 다른 것들 디파이에서는 가능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non-fungible 토큰의 표준 721에서는 소각이라는 게 없어요.
권한에 대한 책임의 부분,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거야? 이것도 역시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이긴 하지만 실제 원본과 그리고 디지털화 되어 있는 것, 디지털화 되어 있는 작품을 베낀 것들, 베껴가지고 하나는 솔라나에 올리고 하나는 폴리곤에 올렸을 때 어떤 걸 진본으로 여길 것이냐에 대한 부분. 토큰 아이디의 소유자 정보가 삭제될 뿐이지 이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NFT는 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표준이 지금 다른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마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ERC20, ERC71, ERC125 버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실 것 같아요. 토큰 표준이 ERC7, ERC20이라고 했고 NFT 표준이 ERC72라고 했고 멀티체인에 대한 부분이 ERC125라고 되어 있습니다. ERC20이 보시는 것처럼 어드레스 하나에 똑같은 토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어드레스 1, 2, 3, 4 다 들어가 있는 거에 똑같은 토큰들이 뭐 예를 들어 이렇게면 이렇게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기본적인 토큰 스탠다드의 영역이고요. ERC71은 어드레스마다 번호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가 하나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토큰 이제 non-fungible 토큰 스탠다드인 ERC71이에요. 그러면 ERC125는 뭐냐? 멀티 토큰 두 가지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표준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ERC125를 가장 널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조각 투자, 분산 투자, 부동산 조각 투자라고 하는 분산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115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ERC115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 커다란 건물을 100억이라고 치면 100억을 1억씩 나누면 100개가 되죠. 이 100개에 대한 고유한 권한들을 주게 되고 그 권한에서 그 건물에서 생기는 이득들을 그 권한에 맞게끔 배분할 수 있는 그런 멀티 토큰이 가장 흔하게 드는 예이긴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NFT 프로젝트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NFT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고유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크립토펑크 당연히 라바레스가 개발한 최초의 이더리움 기반 NFT 프로젝트예요. 10,000개가 생성이 됐고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가격에 이제 희귀도를 높인 그 NFT 프로젝트마다 레얼리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레얼리티는 이 희귀도를 얘기하고요. 그 희귀도가 가장 높은, 그러니까 가장 높은 등급, 그러니까 10,000개 중에 10개밖에 없어. 이러면은 가장 높은 등급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고요. BAYC는 너무나 유명한 NFT죠. 총 10,000개가 발행됐고 여러 가지 레얼리티를 주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리고 BAYC가 유명해진 하나의 케이스는 BAYC를 갖고 있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트위터라든가 뭐 이런 소셜 미디어의 프로필 파일 그러니까 바탕화면 아니 프로필 이미지를 BAYC로 설정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러자 BAYC가 갑자기 커지기 시작했고 BAYC의 커뮤니티가 생성되고 BAYC 레스토랑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이런 다양한 NFT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테라 버추아 그리고 퍼플앤드 포포 이거는 이제 클레이튼 기반의 퍼플앤드는 이제 클레이튼 기반 클레이민트로 했고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어요. NFT 시장 자체가 일단 시장 규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시장이에요, 지금은. 트레저스 클럽은 트레저 AI 랩스라고 하는 곳에서 NFT 아트를 전문으로 하는 프로젝트 팀으로 출범을 했고요. 오픈시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고 초기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프로 가격까지도 굉장히 좋았고 하지만 클레이트 기반으로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으나 지금은 이제 마스터즈 자체가 조금 많이
하락하고 있고 다른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진행하게 되고요. 비프로 에브리데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된 디지털 아트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NFT에 대한 그 설명과 함께 NFT 프로젝트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NFT 내용이 조금 많아서 뭐 이렇게 좀 빠르게 뒤쪽에 디파이 내용이 좀 많아서 조금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NFT, 그러니까 문제점을 이따가 말씀드리기 전에 살짝 더 말씀드리자면 NFT의 가격 설정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 NFT를 과연 얼마로 볼 것이냐. 우리는 한 10,000원 정도 할 것 같아라고 해서 올렸는데 그 가격이 10,000원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희귀도를 갖게 되는 거고 그게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NFT를 감정하는 그리고 NFT의 가치를 매기는 이런 프로젝트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유명한 NFT들 중에 하나고요. 엑시 인피니티는 뭐 최초의 게임, 이더리움 생태계나 NFT 게임으로 가장 큰 인기를 갖게 한 그리고 캐릭터 NFT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게임을 하고 거기에서 얻게 되는 엑시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엑시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뭐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엑시라는 것 자체가 엑시 인피니티 자체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캐릭터 NFT를 활용한 유동성에 초점을 맞췄다. 근데 이것도 되게 문제가 많은 게 NFT가 고유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뭐 NFT가 유동성을 갖게 하고 그런 건 좋은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코인을 수취하고 그 코인을 엑시트하면서 돈을 번다. 뭐 이런 내용이긴 해요. 근데 NFT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그거에 대한 희귀도 그리고 유동성이 당연히 공급되는 건 맞지만 그거를 과연 코인으로 돌렸을 때 그런 비즈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코인 이코노미에서도 그렇게 크게 작용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미르는 최초의 P2E 최초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P2E 게임이죠. 플레이 투 언. 그래도 그거를 게임을 하면서 어떠한 그, 돈을 벌 수 있는 수단. 그래서 유메이드가 갑자기 이제 커지기 시작을 했죠. 미르포가 이제 대성공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가상자산 게임이기 때문에 국내 유저들은 사용할 수 없고 해외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NFT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템 뽑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NFT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고유한 속성을 부여하고 고유한 속성에서 아이템을 갖게 하고 그 아이템이 하나의 NFT를 가지고 있는 부분.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숙제이기는 할 것 같아요. 샌드박스와 디센트럴랜드는 뭐 아시다시피 땅을 팔아가지고 그 안에서 게임도 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결국에는 더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크게 자기의 땅을 미리 가상 공간에 메타버스 공간에 땅을 판매하고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NFT 성격과 그리고 게임적인 요소를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NFT에서 뭐 NBA 탑샷 그리고 음악 콘텐츠 쪽에서 오리지널 플루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NFT를 시도를 했고요. NFT 시장은 지금 현재 지금 기준이 이제 202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NFT 시장은 가상자산의 하락과 맞물리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하락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해서 70% 이상 오픈시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70% 이상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 초랑 비교하더라도 50%에서 60% 이상 거래량이 감소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디지털 아트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음악, 게임 이쪽에 그쪽에 조금 이제 중점을 뒀었던 NFT 프로젝트들이 다양한 다른 것들로 지금 어, 활동성을 좀 넓히고 있는, 그리고 실물 기반 NFT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시장 현황이 지금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점에 대한 NFT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법상에 NFT랑 가상자산을 소유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법안이 현재로서는 특근법이라고 하는 특정 금융정보 등 이용에 관한 법률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특근법은 자금 세탁 방지에 방점을 둔 법안이지 실제로 가상자산이라든가 투자자 보호라든가 다양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NFT를 어디에 둘 것이냐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NFT를 구매를 하려면 가상자산으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가상자산으로 구매를 하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 7일 버전의 스탠다드 자체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상자산으로 볼 것이냐, 가상자산으로 보게 된다면 특근법에 적용을 받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이슈들이 생겨요. 지금 현재 세금 부분은 2024년까지 조금 유예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나 규제 세금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상자산으로 볼 것이냐, 가상자산이 아닌 것으로 볼 것이냐, 디지털 아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고유한 인증서 개념으로 볼 것이냐,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올해 말부터 지금 다양한 법안들, 그러니까 NFT까지 포함한 다양한 영역들이 지금 법안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NFT 자체도 가상자산으로 보고 원하는 KRW로 구매를 할 수 없고 가상자산으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규제적인 부분,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특검법상에서 보면은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이거는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가상자산이. 그런데 NFT의 속성 중에서는 이러한 화폐 재화 용역으로 쓰일 수 있는 NFT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앞서 미르포 얘기를 드렸지만 미르포에서 생기는 NFT, 이건 하나의 아이템이 되는데요. 이 아이템, 그러니까 무형자산이 되는 거죠. 게임에서 획득한 이 NFT 아이템은 가상자산이 아닌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입은 가상자산으로 해야 된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 그리고 NFT를 샀을 때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고 시세 변동에 의해서 가격 차이가 발생을 했다. 예를 들어 BAYC를 1억에 샀는데 2억에 팔렸어. 그럼 1억의 양도 그 차액을 내가 돈을 번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에서 필요 금액을 제외한 필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이 기타 소득세로 22%를 22%를 세금으로 띄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상자산 세금을 이렇게 띄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이슈 부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 굉장히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권한관계, NFT 시장에서 가장 크게 적용되고 있는 분야예요. 저작권을 누구로 볼 것이냐,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지식재산권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뉘어져 있고, 저작권은 지적 저작재산권 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광의적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소유자에게 가장 큰 베네핏, 그리고 소유자가 가지고 있을 때
소유자보다도 원작자, 그리고 원작자에서 소유자, 이런 구조로 다 되어 있어요.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NFT 사례는 굉장히 유명한 김한기 화백의 굉장히 비싼 것을 조각 투자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유가족들의 반대에 걸렸고,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했을 때 이 소유권과 이거에 대한 이익을 누구에게 배분을 할 것이냐, 이게 NFT로 발행을 했으면 NFT를 발행한 사람이 소유자인 거냐, NFT를 발행하기 전 원래 원작자가 소유자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마켓플레이스들, 그러니까 업비트, 클립드롭스, 메타파이, CCCB, 모든 NFT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원작자와 계약을 할 때 이것은 소유권과 PFP 파일로 사용할 권한만 주는 것이 실제로 이거에 대한 소유권과 지적재산권, 저작권을 적용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계약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NFT 자체가 법적으로서의 지위를 얻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소유권이 이전된다. 실제로 제가 김한규 화백의 작품을 1억에 샀는데 이 1억을 산 거를 A라는 사람한테 선물로 줬어요. 디지털 아트를. 그랬을 때 이 디지털 아트에 대한 소유권, 이거에 대해서 선물을 했을 때 이게 양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증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걸리는 부분이죠. 이러한 권한 관계들. 그리고 1억짜리가 2억이 됐을 때, 아니면 1억짜리가 1억 2천이 됐을 때 그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 파생 수익을 소유자와 원작자와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권한 관계에 대해서는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CCB, 저희 모든 NFT 마켓플레이스는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아요. 이게 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최근에 미카 법안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NFT를 아직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포함하겠다라는 의견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W3C라든가 FATF라고 하는 그 국제 기구에서도 이 NFT를 블록체인 그 기술로 볼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상자산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있지만 결국에는 가상자산으로 보는 쪽으로 조금씩은 흘러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과연 이게 적정한 가격인가? 원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적정한 가격인가에 대한 부분이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게임 캐릭터 NFT가 2억이고요. 크립토펑크는 1억 8천만 원에 팔리고 있고, 백남준 작가의 실물 작품은 3천에서 5천만 원이에요. 김창렬 작가의 실물 작품 중에 하나가 획이라는 작품이 1억에서 2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원작은 이 정도 가격인데 NFT가 이 정도 가격. 아까 말씀드렸던 비플의 작품이 700억. 이게 과연 적정한 것인가? 그렇다면 이 NFT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이 NFT가 가지고 있는 적정 가치를 누가 증명할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사는 사람들의, 우리는 오픈시에서 이제 플로어 가격이라는 걸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 플로어 가격을 누가 책정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이거에 대한 가치를 증명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또한 아까 NFT가 다양한 쪽에서 쓰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세계 푸빌라도 있고 벨리곰, 네 감사합니다. 벨리곰도 있고, 이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실제로 신세계 푸빌라인 경우에는 최고 등급이었던 NFT가 30만 원에 판매가 됐는데 실제로 이게 10배 넘게 300만 원에도 판매가 되고 30만 원에도 판매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뉴스에서 봤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이게 블록체인의 특성하고는 조금 더 안 맞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블록체인이 탈중앙하고 그리고
P2P 거래 위주로 되어 있고 P2P를 거래하는 걸 대행하기 위해서 거래소들이 생겼고, 그러면 이 NFT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이게 가치가 정말 있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숙제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상경제 사회에서 NFT가 가장 널리 쓰이는 하나의 환경이 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웹 1.0, 2.0, 3.0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가장 핫한 키워드가 웹 3.0이죠. 웹 3.0에서 결국에는 인터넷에서 우리가 이제 가상 공간 속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탈중앙화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웹3가 진행되고 있는데, 웹3 안에서의 NFT 가치, 그리고 NFT를 어떻게 사용할지, 기존의 가상자산, 즉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토큰 이코노미를 어떻게 가져갈지,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이긴 합니다. 결국에 NFT가 웹 3.0에 사용되었을 때 가치를 증명하는 것들도 하나의 숙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NFT 쪽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고요. 이제 지금 시간이 51분이네요. 지금 잠깐 쉬셨다가 8시부터 디파이랑 다우 쪽 말씀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시고 8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디파이에 대한 내용과 이제 메이커 다오를 모델로 한 다오 형태의 다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디파이는 지금 뭐 아시다시피 탈중앙화 금융의 줄임말입니다.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합니다.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를 좀 이제 줄여가지고 이제 디파이라고 하고요. 중개나 거래소 또는 은행과 같은 중앙 금융 중개자가 존재하지 않고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형태를 뜻합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 좀 탈중앙화, 디파이와 탈중앙화 금융의 가능성과 한계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은행, 보험, 증권사와 같이 중개기관을 중심으로 기존에는 굉장히 많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죠. 구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 즉 디파이에 대한 관심과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금융시장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신도 어느 정도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각 정부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법적 지위를 어느 정도는 부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좀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예로 들면 테슬라 차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게끔 잠깐 열려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디파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하면서 작년에 이제 2021년에 굉장히 불장이 왔을 때, 그때 다양한 형태의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과 조금은 이제 구별되고 있고요. 허가 운영 주체 중개자, 화폐 발행 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것에 은행이라든가 금융권, 뭐 증권 이런 데가 중심으로 진행했었던 거에서 이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운영 주체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P2P로, 그리고 P2P를 기반으로 한 어떠한 덱스라고 하는 탈중앙화되어 있는 거래소를 기반으로 해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직접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디파이의 핵심입니다. 디파이 기술은 금융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했고, 기존 금융 시스템 대비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성이 굉장히 개선되었다. 탈중앙화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랜딩 서비스라든가 다른 것들을 이용할 때
그 KYC를 해서 랜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존의 증권과 비슷한 규모로. 그렇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 등의 기대 효과를 조금 많이 뭐 다양한 그 효과를 상쇄시키고 더 좋아진 하나의 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파이가 생기면서 우리가 은행을 이제 지금은 당연히 이제 모바일로 굉장히 크게 모바일 상에서 그리고 그 웹상에서 많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디파이는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무엇이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융 서비스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공인인증서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뭐 신원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DID라든가 아니면 다른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향상되어 있고 개인정보가 보호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린 DID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뭐 블록체인 분산 저장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유출 없이 그리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DID를 이용함으로 인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어 있었던 거죠. 데이터 생성의 개인정보를 뭐 이렇게 제공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조건에 부합하는 가상자산을 담보로서 또 차용해 줄 수 있다는 점이 또 디파이가 기존 금융권보다 더 좋은 점이죠. 그리고 디파이는 블록체인 시스템 기반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운영이 되고 그리고 전체 네트워크가 멈추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점. 그리고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디파이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뭐 대출 분야에서 그리고 덱스,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파생 상품까지, 그리고 자산, 그리고 보험, 자산 토큰화 분야까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디파이 상품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USDT라든가 USDC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거의 금기어나 마찬가지일 수 있으나 루나 테라까지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차익 거래라든가 대출 그리고 일드 파밍이라고 하는 이자 농사를 하게 되는 하나의 디파이 생태계 그리고 디파이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금융과는 다른 점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됐죠. 뭐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바꾸고 거기에 대한 그 대출을 받고 그리고 대출을 받은 금액에서 다른 것들을 다시 할 수 있는 이건 이따가 아브라카타브라 모델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할 건데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달러가 아니고 달러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더리움을 구매하고 이더리움이 다시 올리게 되면 이더리움을 다시 바꿔가지고 스테이블로 바꾸는 과정으로 인해서 차익 거래를 하게 됩니다. 메이커다운은 지금 말씀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덱스가 생겨나게 되죠. 기본적으로 디파이의 가장 큰 의미와 원리 중에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과 덱스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에 대한 영역 그리고 신원인증과 자산 토큰화 그리고 파생 상품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디파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덱스는 기본적으로 업비트나 뭐 빗썸이라고 일컬어지는 중앙화 거래소와는 다른 점, 그리고 오더북이 없습니다. 오더북이 없기 때문에 거래 알고리즘이 필요하고요. 그 거래 알고리즘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흔히 AMM이라고 하는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덱스 거래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과 비교되는 다른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P2P로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코인을
다른 코인을 넣고 그 코인을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유니스왑이 가장 큰 모델이긴 하고요. 중앙은행이 거래 유동성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유저들로부터 유동성을 공급을 받습니다. 덱스의 공급자가 유동을 공급하고 유동화에 대한 보상으로 유동 LP 토큰을 받게 되죠. 이 토큰을 다시 뭐 다른 코인으로 바꾼다던가 유니스왑이 기본적이긴 하지만 유니스왑으로 바꾼다던가 유니스왑 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 속에서 유동성을 공급한 사람은 유동화에 대한 거래 수수료를 받게 되고 그리고 유동화를 LP를 공급하지 않고 내가 그 가상자산을 바꿀 때는 거래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죠. 그 수수료를 기반으로 해서 그 덱스가 운영이 되어지고요. 이 자료는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시간이 좀 많이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디파이라고 처음 들었을 때 블록체인 기반의 디파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일드 파밍이에요. 거래소는 공급된 유동성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을 공급한 사람들에게는 추가로 리워드 토큰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게 유니스왑이 될 수 있고 스시스왑이 될 수도 있고 메이커에서는 메이커 다오가 될 수도 있고 디파이의 높은 이자율이 리워드 토큰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사용자는 리워드를 덱스에서 원하는 자산으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LP 공급자가 더 많은 토큰을 주고 거기에 대한 리워드 토큰을 받고 리워드 토큰을 내가 원하는 이더리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알트코인 중에서 무언가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그 이자를 받게 되는 거죠. 그걸 이자라고 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작업을 이자 농사라고 해요. LP를 공급하고 LP를 공급한 리워드 토큰을 받고 이 리워드 토큰으로 다시 내가 원하는 코인을 받고 이 코인을 다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 이 거래 플랫폼이 이제 이자 농사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리워드 토큰을 판매하고 유동성 공급에 필요한 자산을 획득하는 부분 이게 계속해서 돌면서 이자가 불어나는 하나의 모델이 되고요. 이 LP를 제공한 사람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 유동성을 공급한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게 되는 거고 내가 유동성을 공급하진 않았지만 나는 A라는 코인으로 B 코인을 사고 싶어 아니면 바꾸고 싶어라고 했을 때 바꿨을 때 수수료를 주고 빠르게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유니티한 모델이 되는 거죠. 랜딩 모델인데요. 이거는 국내에서는 그 델리오가 제일 먼저 출발을 했었던 것 같아요. 델리오라고 하는 탈중앙은 아니고 예치 랜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대출 서비스에서는 고객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대출 조건이 만족을 하면 이 부분을 이제 토큰으로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모델이 되고요. 대출 서비스는 P2P 모델이 기본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이라고 하는 걸 쉽게 말씀드리면 A라는 대출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에 비트코인을 맡기고 원화를 빌려갈 수도 있고요. 원화를 맡기고 비트코인을 빌려갈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 기준을 한 70% 정도, 80% 정도만 너무 그것도 높죠? 60% 정도, 60% 정도만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을 통해서 뭐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다른 서비스에서 생긴 이득으로 이걸 다시 대출금을 갚게 되는 그런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델리오의 예치 랜딩 서비스였어요. 그리고 랜딩 서비스였어요. 그리고 예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치는 스테이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됐었던 앵커도 같은 방식일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예치는 그 어떤 박스라고 하는 것들이 열려요. 박스라고 하는 거는 100BTC를 모으면 대출 이자 100BTC를 모으는 박스라는 것이 열리게 되고요. 이 안에 연 7%, 연 8%, 연 10%라고 하는 그 이자를 지급하는 복리 지급을 하는 하나의 박스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비트코인을 맡겨요. 비트코인을 맡기고 이 비트코인을 맡기면 실제로 100BTC를 모은다 하면 100BTC를 모으고 이 100BTC를 운영사에 맡기고
운영사가 운영을 해서 그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모델은 뭐냐면 당연히 뭐 앵커라든가 아니면 뒤쪽에 설명들을 아브라카타브라라든가 아니면 다른 플랫폼 테라루는 아니고요. 다른 플랫폼에서 계속해서 사용되는 기법이기도 해요. 이 엣지 스테이킹 모델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실제로 돈을 맡기는 사람,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맡기는 사람은 이 회사, 즉 A라는 회사를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이 A라는 회사를 믿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맡기는데 이 비트코인을 운영하는 운영사는 A라는 회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B라는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이 A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운영을 정말 잘하는 운영 대행사에 맡길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랬을 때 신뢰를 바탕으로 한 디파이 서비스가 그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점. 이게 조금은 해결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자산운용사도 법적으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한 행동들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법적으로서 자산운용사가 크립토 자산운용사가 운용사로서의 지위를 얻게 된다면 A라는 거에 맡긴 그 코인을 자산운용사에 맡기고 원하는 이익을 수취하고 그 이익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로 배분할 수 있는 이러한 은행의 이자를 기반으로 한 모델이 현재는 생기지 않았고요. 이러한 것들을 생기게 된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약간은 중앙화스럽긴 하지만 좀 디파이 모델로서 하나의 예치이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기반을 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중앙화 대출은 그런 모델들이에요. 프레시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하나의 트랜잭션에서 대출과 상환을 할 경우 무담보 대출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현실에서는 무담보 대출 시 강제 상환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디파이는 컨트랙상에서 상환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담보 대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플래시론은 USDC를 기반으로 한 돼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기본적인 플래시론을 이용한 차익 거래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차익 거래에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돌리는 거예요. 100 USDC를 수합해서 뭐 10만 USDC를 수합해서 10만 100 USDT를 만들고 USDT를 다시 수합을 해서 10만 150 USDC를 만들고요. 이거를 다시 갚은 모델 10만 USDC를 갚고 나는 150 USDC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무담보 대출이에요. 강제 청산의 위험은 있으나 무담보 대출이 이루어질 때 이거를 어떻게 제어하고 막을 수 있느냐. 뱅킹이라고 이루어지는 탈중앙화 거래소 혹은 대출 플랫폼에서 이것을 어떻게 청산하는 이게 또 강제 청산의 위험성이 있어요. 실제로 USDC나 USDT라고 하는 걸 스테이블을 하기 때문에 근데 스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플래시론이 생겼을 땐 상관이 없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일반 알트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랜딩 서비스라든가 플래시론이 생겼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실예로 그 이런 대출 플랫폼 플래시론이라든가 대출 플랫폼을 연계해주는 업체에서는 예를 들어 100개를 받았다. 뭐 예를 들게요. 100개를 받았다. 그럼 60개를 대출해주고 나머지 이제 40%의 그 이자를 남겨둡니다. 근데 40%보다 가격이 더 빠졌을 경우에는 이 100개를 강제 청산하는 절차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위험하긴 하지만 개선을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디파이 2.0이라는 게 좀 생겨났고요. 디파이 프로토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유동성을 확보하는 건데 유동성을 위해 리워드 토큰을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율이 떨어지면 유동성도 같이 사라진다는 점. 그래서 이 리워드를 찾아서 유동성 공급량이 계속 이동하게 됩니다. A라는 덱스, B라는 덱스, 3이라는 덱스. 근데 디파이 2.0은 사람들에 의해 유동성 공급이 아닌 프로토콜로
그러니까 유동성을 자체적으로 풀었다 놨다 풀었다 놨다. 그러니까 발행을 했다 소각했다 발행을 했다 소각했다 하면서 그거에 대한 리워드 토큰의 유동성을 줄이자는 의미로 됐어요. 유저가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고 유저가 유동성을 소유하는 방식에서 유저가 받은 자산으로 유동성을 생성하고 프로토콜이 유동성을 소유하게끔, 그러니까 채권과 할인된 채권을 받는 구조, 덱스에서 스왑이 이루어지고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디파이 2.0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이거는 이 부분을 이게 조금 억지스러울 수도 있고 조금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떠한 그 선물 파생 상품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림푸스 다오에서 최초의 디파이 2.0을 추진했고요. 할인된 올림푸스 토큰을 프로토콜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역할로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높은 이자율을,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프로토콜 유동성을 99% 이상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토콜에서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그 안에 있는 리워드 토큰을 계속해서 줌으로써 이 디파이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 조금 넘어가고요. 잠시만요. 테라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테라는 테라 루나와 이제 됐고요. 테라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었고, 루나는 루나 코인의 테라의 가격 변동성을 흡수하는 거버넌스 토큰이었죠. 이거에 이제 UST라고 하는 테라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고요. 이게 테라죠, UST가. 이거는 어떤 알고리즘이냐면 테라의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 루나를 소각했다가 뺐다가 소각했다가 유동성 공급했다가 하면서 이 알고리즘을 맞췄어요. 결국에는 이 가격 알고리즘이 망가지면서 테라의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상승하고 테라를 좀 바꾸고 루나를 소각하고 이런 방식으로 됐었는데 결국에는 프로토콜 자체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1USD의 가격이 1달러에 패깅이 되는 게 아니라 뭐 0.1달러, 0.08달러까지 떨어지면서 한순간에 이제 테라가 붕괴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알고리즘과 스테이블 코인이 패깅이 깨질 리스크가 계속해서 존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루나가 그 부분을 처치하지 못하면서 기본적으로 이미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루나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뱅크런이 발생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테라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테라 앵커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디파이의 문제점이 이거예요. 결국에는 그 알고리즘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 그리고 그 알고리즘이나 프로토콜이 적용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거고요. 앵커 같은 경우에는 테라 루나를 예치하면 연 20%의 이자율을 준다고 했고요. 이게 패깅되고 점차 높아지면 최고 30%까지 이자율을 준다라고 했어요. 초기에는 이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서 앵커는 디파이의 성지가 됐었죠. 디파이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앵커를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하지만 이 알고리즘이 무너지면서 앵커가 강제 청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라루나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고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몇백억 대의 손실들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앵커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디파이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파이가 어떻게 적용을 되고 아브라카타브라 같은 경우요. 그리고 디파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레버리지를 함께 사용해서 그 부분을 더 크게 올렸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레버리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지금 디파이 모델이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터레드라는 그 프로젝트였고요. 가격이 상관없는 스테이블코인의 탄력적 공급과 희석을 이야기를 했고요. 법정화폐, 암호화폐 변동성이 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유동성과 계약, 부채 등의 용처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알터레드도 기본적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에서 좀 확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모델이긴 합니다. 이것도 이제 자료 제공은 해드릴 건데요. 좀 많이 잘 보셨으면 하고요. 이것도 역시 초기에는 굉장히 큰 뭐 문제들이 많았지만 결국에 1달러에 패깅되는 알고리즘을 보이게 됩니다. UXD도 굉장히 크게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 대출 플랫폼 디파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약간은 조금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 금융권에 대해서 기존 금융권과의 차이점 당연히 뭐 중앙화되어 있지 않고 탈중앙화되어 있고 당연히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아니면은 다양한 영역에서 디파이를 활용할 수 있고 디파이를 좀 많이 이용함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나온다고 말씀드리지만 디파이에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탈중앙화 금융 자체는 잠재적으로 처해 있는 도전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산형 플랫폼과 분산된 신뢰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조금씩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디파이 기술의 제약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분산형 플랫폼에서 분산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비용을 수반할 수도 있다는 건 이건 초창기 부분이긴 한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분산된 신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산형 네트워크 그리고 모든 당사자에게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보를 계속해서 배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합의를 통해서 정보를 검증하고 참여자, 즉 노드 운영자들이 그 중복된 정보를 갖게 해야 되고요. 이를 통해 분산된 신뢰를 좀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분산된 신뢰 자체, 그러니까 신뢰도 자체가 분산되어 있는 것은 고비용을 수반하고 잠재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 초창기에는. 두 번째는 이런 분산형 플랫폼과 분산된 신뢰가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투명해야 되는 거죠. 근데 투명해질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모네로나 제트캐시 같은 일부 퍼블릭인데 좀 비식별 데이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이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상장이 다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컴퓨터 오버헤드를 증가시켜서 정보 처리 비용을 오히려 더 증가시킬 수 있다. 개인정보를 받게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 좀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탈중앙화 금융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굉장히 불분명해요. 중앙기관이 개입해가지고 중앙에서 관리하고 금융위원회라든가 금감원이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굉장히 명확하죠. 하지만 이제 문제 발생 시에서는 거래를 동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복원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덱스라든가 디파이 환경에서는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망가지는 걸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탈중앙화의 제한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탈중앙화 금융은 이제 기존 금융권과는 다르게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제 코드라든가 알고리즘, 프로세스에 더 큰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코드 규칙에 대한 의존은 이제 주관성 그리고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뭐 좀 안 좋은 그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점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알고리즘에 문제가 생긴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탈중앙화 금융은 뭐 예를 들어 사기 같은 사기꾼이라든가 사기와 같은 검증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금융 서비스의 확산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탈중앙화 금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행위자를 제거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P2P 내에서 그리고 덱스 내에서 혁신을 조금 만들어낼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돼요. 결국에 탈중앙화 금융 그리고 블록체인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이 신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 디파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니스왑이라든가 이제 덱스를 예를 들면 유니스왑, 스시스왑이라고 한다든가 다양한 탈중앙화 거래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유니스왑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런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했잖아요. 그 회사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혹은 테라 루나와 같이 알고리즘이 붕괴된다면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탈중앙 금융은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융 서비스의 안정성을 조금은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가상자산은 유동성이 계속해서 변동을 하지만 뭐 스테이블 코인은 USDC, USDT, 뭐 BUSD 이런 것들은 원달러에 1달러에 패깅되어 있는 부분으로 그 패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산을 축적해 나가기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긴 한데 오늘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제 모 그 프로젝트에서 얘기한 내용인데 스테이블 코인을 적용하는 이유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이 얼마, 이더리움이 얼마, 뭐가 얼마라고 얘기하는 부분보다도 실제로 실생활에서 우리가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입할 때 이거 얼마예요? 0.1 이더입니다. 그럼 0.1 이더에 대한 금액을 계산하고 얼마지 해야 되는데 스테이블이 있으면 1달러요, 1.5달러요 하면 너무나 쉽게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로 조금 이제 불안전한 가상자산 시장보다는 이러한 스테이블이 어느 정도는 이 탈중앙화 금융에서의 불안정성과 금융성의 안정성을 조금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탈중앙화 금융은 안타깝게도 그 금융이 현재 전통 금융과 연계된다기보다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을 활용한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그걸 활용한 예치, 랜딩, 스테이킹 모델들 이런 것보다는 진짜 전통 금융이 주류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중심, 그리고 사용자가 실제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델들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디파이는요, 규제의 불안정성이 가장 커요. 규제가 아직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디파이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규제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규제를 디파이에 적용하고 디파이에 적용한 이 규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 디파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파이는 굉장히 편한 그리고 굉장히 자유롭고 그리고 탈중앙화되어 있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의 전통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이자율보다도 훨씬 더 높은 이자를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익 모델이기는 해요.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처음에 생겨났을 때도 화폐의 수단으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고, 이 화폐가 전통했을 때의 전통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리플이 태어나고 이런 것처럼 디파이 자체도 기존 금융권과의 기존 금융권의 안 좋은 점들을 조금은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겨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블록체인 기술이 결국에는 어, 사용자 중심, 그리고 유저 중심, 그리고 이거를 이용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지 않고 하나의 알고리즘 형태와 프로세스로 인해서 패킹된 것들이 무너지지 않게끔 하는 과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블록체인의 기술의 발전이 있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법적으로, 규제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는 게 현재의 글로벌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디파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메이커 다오 모델을 하는 다오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잠시만요. 조금 화면을 다르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오라는 조직이에요. 다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이 교육을, 교육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용을 제가 뭐 설명해 드리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대화를 하는, 설명하는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NFT 굉장히 범위가 많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디파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고, 테라루나 사태 이후 디파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기본적으로 디파이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예치 이자였고요. 일드 파밍이라고 하는 이자 농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담보를, 유동성을 공급하고 유동성 공급한 대가로 포인트를 수취하고 이 포인트를 다시 이제 돌리는 모델, 그리고 실제로 시세 차익을 이용한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그에 반해서 다오라고 하는 조직은 지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크게 널리 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다오라고 하는 것들을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이라고만 얘기를 해요. 당연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 탈중앙화되어 있어. 다오로 모은다, 뭐 이런 것들이 얘기를 많이 하죠. 실제로 블록체인 컨셉에서는 다오라는 거는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노드 운영자들 혹은 아니면 주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주들 입장에서의 다오 조직.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 이거를 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NFT와 디파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범위가 저는 조금 좁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제 추가로 교육을 하시는 분이 다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믿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디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탈중앙 금융이기 때문에 금융권과의 비교, 그리고 금융권과의 기술적 제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과제이기도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어느 정도는 말씀드렸고, NFT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다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 어떠한 부분들의 이슈사항이 생겼을 때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모임, 조직,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 이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이커다오를 좀 준비를 했어요. 이게 메이커다오는 디파이에서도 많이 쓰이는 이제 메이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다른 이제 스테이블 기반의 코인을 이제 연결하는 건데, 이부 메이커다오가 가장 다오 형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다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메이커라는 것도 있고 다이라는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을 관리하는 탈중앙화된 조직을 메이커 다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크게 얘기하면 탈중앙화된 자유 조직을 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이는 메이커 다오의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1달러가 스포트 패킹되어 있는 ERC20 기반의 토큰입니다. 메이커 다오의 볼트를 통해 다이를 생성할 수 있어요. 볼트라고 하는 거 뒤쪽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이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근데 메이커라는 게 있어요. 메이커는 거버넌스 토큰. 이 해당 메이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시스템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뭐 최소 담보 비율이라든가 뭐 각종 지표를 설정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메이커 다오가 메이커 뭐 당연히 메이커 다오도 이제 다이라든가 메이커 토큰을 만든 사람들이 있겠죠.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자율화되어 있는 조직 속에 맡겨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이제 투표 시스템을 투표를 사용하는 이런 자율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이커다오에서 메이커 토큰을 발행하는 이유는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도 상장되어 있고 다이는 스테이블 코인이고 메이커는 거버넌스 토큰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고요. 다이는 메이커 프로토콜에서 메이커 볼트의 담보 자산을 예치하면은 다이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기반 자산을 맡기고 다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메이커 보유자가 승인한 모든 이더리움 기반, 그러니까 메이커라고 하는 보유자들이 다오 형태를 통해서 이더리움 받을 수 있어, 뭐 받을 수 있어, 뭐 받을 수 있어 하고 의사결정을 한 것을 담보로 맡기고 담보에 대한 보상 그리고 담보에 대한 담보 기반으로 다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로 받는 암호화폐 가치가 변동성이 크죠.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 뭐 당연히 알트코인인 경우에는 생성한 다이의 가치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담보 비율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원하는 다이보다 최소한 얼마나 더 많은 담보 자산을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수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00다이를 원해요. 그 100다이를 1 이더리움이 150불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거를 맡기고 100다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50달러 비율이 볼트상에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담보 비율의 150%의 다이의 가치를 갖고 다이를 발행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다이를 기반으로 해서 USDC라든가 USDT를 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예치를 하는 모델이에요. 메이커다오는 디파이의 성격과 다오의 성격, 그러니까 원래는 디파이예요. 다오는 그 범위가 굉장히 작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탈중앙화 조직 이 부분이 다오예요. 볼트는 다이를 거래소에서 구매할 수 있지만 볼트에 아까 담보자산을 예치하고 다이를 얻는 레버리징하기 위한 부분으로 적용이 되고요. 볼트에 다이가 있으면 뭐 수수료도 당연히 다이로 지불할 수 있고 내가 맡긴 50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자, 그러니까 내가 100다이를 빌렸고 100다이를 갚게 되면 150불에 대한 이자를 다시 갚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볼트 청산은 이렇고요. 자, 이게 조금 중요한 부분. 메이크업 다오라고 하는 시스템은 이런 다양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메이크업 프로토콜 자체는. 메인테이너가 있고 유저가 있고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거버넌스는 메이커 홀더들이고 실제 다오에 참여하는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 메인테너스는 뭐 여러 가지 유저는 다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볼트에 예치를 한 사람들이 유저가 돼요.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유저는 다이 홀더, 볼트 소유자, 볼트 생성을 통해 암호화폐 담배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맡기고 다이를 가져간 사람들. 거버넌스는 메이크홀더. 이 사람들이 이제 다오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수집이라든가 포트폴리오 혹은 다양한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메이커 보유를 통해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다오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거버넌스가 되고요. 뭐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수수료, 청산 비율, 페널티, 부채 상한선 같은 4개의 리스크 파라미터를 산출하여 메이크홀더들이 보고 메이크홀더들은 이를 투표에 의해서 시스템에 반영하게 되는 부분들이 메이커 다오의 모듈이에요. 메인터너스는
당연히 오라클 담보물의 가격이 체인 외부로부터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메이커다오에서 오라클은 오프체인, 온체인으로 나눠가지고 두 개를 다 갖게 되게 되어 있어요. 뭐 브로드캐스터라고 있고 뭐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메인터너스들은 그 담보물의 가격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모니터링이 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 뭐 커뮤니티라든가 아니면 실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리고 뭐 한 개의 거래소가 아니고 여러 개의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 담보물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이 담보물을 뭐 청산을 해야 될지 청산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권한을 메이커를 가지고 있는 거버넌스한테 이야기를 하고 거버넌스는 투표를 통해 그 볼트 안에 들어있는 자산들을 청산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메이커다오의 시스템 안정을 위해 외부 행위자에게 인센티브를 줘 활동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키퍼라고 하고요. 보통 자동화되어 있는 봇에 대한 영역입니다. 다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다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탈중앙화된 조직.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이슈로 남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메이커 프로토콜은 지금 다오 거버넌스와 유저 메인터너스 그 중에서도 뭐 다양한 영역들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거를 모니터링하는 사람, 그리고 다이 홀더들, 그 다이를 받아가서 볼트에 맡기고 다이를 가져가서 다이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메이커를 가지고 있고 메이커도 역시 홀더들이 이제 다오 형태. 그러니까 다오라고 하는 것은 그 홀더 메이커 다오라고 하는 메이커 홀더들이 어떠한 이슈 사항을 정할 때 담보 비율대로 아니면 메이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특정 투표권을 지불을 하고 그 특정 투표권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리스크가 있을 때 그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오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근데 다오에 문제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 메이커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100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10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당연히 비율 배분이 좀 안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한 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느 한 프로젝트인 경우, 예를 들어서 자꾸 테라루나 얘기를 하게 되는데 테라루나가 루나 클래식을 만들면서 새로운 걸로 이제 바꿔준다고 했었죠.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바꿔준다고 했었죠. 근데 그것 또한 가격 방어가 안 돼가지고 좀 떨어져 있긴 한데 이때 투표권 행사를 투표를 붙였어요. 근데 전체 거버넌스 참여다 중에 뭐 80%의 찬성을 얻어가지고 했다 했는데 실제로 80%의 찬성을 한 사람들이 루나를 많이 갖추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다우에서의 문제점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재단이라든가 홀더 중에서도 고래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다오의 자율조직이 약간은 문제점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을 분산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 홀더당 지갑수로 갈 것인지 아니면 원래 지갑 수에 기반을 해서 그 투표권을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엔 내가 50개를 갖고 있고 그가 한 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유리한 사람, 제 친구가 5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저의 지분이 55%가 되는 거예요. 55%의 찬성률로 통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게 1한 개씩 가지고 있는 45명보다 통으로 갖고 있는 55개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다오의 모델이 조금은 기존에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실제로 그러한 투표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떠한 고래들과 그 홀더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정책을 정하게 되고 그 정책대로 가게 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다오에 대한 부분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수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코인마켓캡이나 아니면 다른 데 보면 기본적인 그 ERC20이 됐건 뭐 클레이튼이 됐건 어떤 거가 됐건 그 뎁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에서는 홀더 수가 나와 있게 되어 있어요. 그 홀더 수 기준으로 해서 이 코인을 어느 정도 보유한 사람 모두에게 투표권을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지금과 같은 모델인 이 토큰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주의 어떤 걸로 갈 것인지. 최근의 다오의 방식들은 메인넷인 경우에 당연히 메인넷이 있으면 노드 운영자들이 있죠. 노드 운영자들한테 투표권을 맡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방향성으로 다오를 어떻게 조금은 안정화되고 조금은 이제 뭐 이거는 다수결의 원칙이랑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과 다양한 가격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뭐 당연히 유동성을 공급하고 유동성에 대해서 부채.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이 같은 경우에는 루나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이 가격이 떨어져, 다이는 아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했죠. 1달러에 팽되어 있는데 0.8이 돼요. 0.8이 되면은 100다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150달러를 맡겼을 때 100다이를 빌려야 되는데 80달러밖에는, 100다이가 80달러의 가치밖에는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1이더가 150불일 때 1이더를 맡기면 100다이를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기 때문에 볼트에서 다이를 발행한 사용자의 경우에는 100달러에서 100다이를 상환함으로써 볼트 부채를 청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다이는 공급이 감소하고 다이가 소각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이를 소각함으로 인해서 전체 다이 공급량은 감소하게 되고 다이가 가격을 올리게 되는 거죠. 이거는 되게 루나 테러와는 비슷하지만 실제 알고리즘보다는 볼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과 그리고 다이의 소각을 통해서 상환된 다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상환을 유도시키고 상환한 다이를 소각시켜서 유통량과 공급량을 맞추게 되는 구조예요. 과됐을 경우에는 소각을 하지 않고 다이를 더 많이 빌려주게 돼서 다이의 공급량을 증가시켜서 다이를 1달러에 맞도록 시장 가격을 맞추는 부분입니다. 네. 이게 또 이제 다이에서의 가장 메이커다오에서는 메이커 보유자가 시스템 전체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게 담보가치,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맡겼는데 이더리움이 갑자기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메이커다오, 그러니까 다오에서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이거 강제 청산시키든지 아니면 예치된 담보를 청산을 해서 우리 다이의 가격을 보장받도록 해야 돼 했을 경우에는 이 투표자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게 되고 시스템을 멈추게 합니다. 그 시스템 멈추고 나서 다이의 가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이에 대한 공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소각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메이커 다오는 가격을 유지시키고, 그리고 메이커 홀더들은 다오 형태의 조직을 통해서 즉각적인 투표 시스템에 참여해서 이 다이라든가 아니면은 의사결정이라든가 리스크 헤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제가 지금 뭐 좀 너무 죄송하게도 시간이 이제 제약적이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NFT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NFT는 여러 가지 저작권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규제 있어요. 디파이도 마찬가지로 이 디파이 프로토콜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이 디파이에 대한 규제안, 그리고 전통 금융과
이전 탈중앙화 금융과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오 형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메이커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주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다오 형태는 약간은 조금 불합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의결권을 갖고 있는 현재 증권 시장의 주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멘토링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이 더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블록체인 난제 챌린지에 참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앞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도 조금씩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디벨롭해서 블록체인이 진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데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설명회는 2차까지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하나 광고를 드리자면 11월 10일, 그러니까 11월 11영입니다. 11월 10일 저녁 7시부터 다시 이제 뭐 블로코라고 하는 기업에 이제 김종환 대표님께서 제가 이제 얘기한 거와 플러스해서 3차 교육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분도 굉장히 전문가시고 저 이제 개발적인 측면에서는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드린 설명 그리고 그분이 해주시는 설명을 듣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슈 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여러분들 스스로 만드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8시 56분에서 57분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괜찮다면 제가 뭐 질문이 있으신지 한 30초 정도만 더 기다리고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운영 측에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0초 정도 기다리고 11월 13일입니다. 저는 지금 한 10초만 더 기다리고 저는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0일 날 오후 7시부터 3차 교육이 예정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하시게 되겠지만 특정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널리 쓰일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의 교육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 뵙고 뭐 업계 얘기도 하고 블록체인 얘기도 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멘토로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